이번 시간에는 민족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족주의의 개념, 그리고 유형, 그리고 우리나라 민족주의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구에서 나온 그 민족주의의 유형부터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는 영국과 프랑스형 민족주의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우리는 같은 영국인이다, 우리는 같은 프랑스인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이제 계급으로 설명을 했죠. 나는 왕족이다, 나는 귀족이다, 또는 나는 평민이다, 나는 농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죠. 계급적인 이제 생각을 했다면은 산업화 이후에 그 시민사회가 형성이 되고 자유민주주의가 도입이 되면서 인권이라든지 시민성 이런 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같은 인권을 가진 프랑스인이다, 우리는 인권을 가지고 있는 영국인이다, 이렇게 생각한 그것이 영국 프랑스형 민족주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대 시민으로서의 프랑스인이다, 근대 시민으로서의 영국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그러니까 약간 민주주의의 개념이죠. 그런 것을 이제 영국과 프랑스형 민족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독일형 민족주의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것은 혈연을 바탕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형 민족주의는 어떤 것이냐면요, 항상 영국과 프랑스가 먼저 그 발전된 사회를 이루었죠.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더 중앙 집권적이고, 또 영국 같은 경우는 먼저 산업화가 이루어났고, 또 제국주의 시대에 있어서도 영국과 프랑스가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독일은 항상 방어적 자세라든지 아니면 지배를 받는 형태였습니다. 우리 게르만 민족, 우리 독일 사람들이 왜 그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서 잘 살지 못하는가? 우리는 단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중앙집권을 완성하고 단합하고 자본주의를 발전시키고 그래야 한다. 우리는 다른 인종보다 훨씬 더 우수하다. 그리고 우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다. 키도 크고 눈도 파랗고 지능도 높고, 이런 우리가 여태까지 지배를 받거나 발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가난한 이유는 단합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독일은 혈연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주의를 발달시켰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설명을 드리는 건 이제 동유럽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슬라브인들은 타 민족이나 타 인종의 지배를 심하게 받았죠. 몽고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러시아가 강했을 땐 러시아의 지배를 받고, 또 서유럽이 강했을 땐 서유럽의 그 지배를 받고, 또 아랍 쪽에서 강했을 때는 아랍의 지배를 받고, 슬라브족들은 그 노예로 많이 팔려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타 민족, 타 인종들한테 항상 지배받고 당하고 끌려가고 노예가 돼야 되는가? 그러니까 동유럽형은요, 저항적 민족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영미형은 시민형이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기초가 되는 그 인권을 가진 시민으로서의 그 민족주의. 그 다음에 독일형은 혈연 중심, 그러니까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도 발전해야 된다, 우리도 진출해야 된다, 외부로, 이런 혈연적 민족주의. 그리고 마지막 동유럽은 저항적 민족주의, 외침을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뭉쳐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의 민족주의는 어떤 거와 가까울까요? 그렇죠. 두 번째, 혈연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주의, 그리고 저항적 민족주의, 동유럽과 같은 그런 형태가 우리는 상당히 유사하죠. 우리나라 민족주의를 설명한 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원주의입니다. 한 조상 단군의 후손으로 계속 내려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우리나라의 초대 교육부 장관, 그러니까 그 당시는 문교부 장관이라고 했죠. 안호상 그 문교부 장관이 우리는 하나의 혈통이었다, 그리고 단일 민족주의를 강조했죠. 독립운동 하던 당시에 제국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민족주의를 강조를 하게 된 거죠. 일본은 내선일치라고 그래서 일본과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우리는 단군의 후손이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혈통이다, 이런 거를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반대적인 그 개념으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북한과 남한 다 똑같습니다. 대한민국과 북한도
전부 이렇게 시원주의, 혈통, 당군의 후손 이런 거를 강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는 긍정적인 측면은 국가가 없었을 때 민족이 국가를 대신해서 우리의 민족 정신을 일깨우고 우리 독립 정신을 일깨우고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하는 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 혈통이라고 한번 생각을 하면은 순혈 그러면 이 세상에 그 단일 민족으로 그러니까 단일 인종으로 내려오는 것이 가능한가요? 전 세계에 그럴 수 있는 인종이 있나요? 그 순수 혈통이라는 것이 존재하나요? 그러니까 순혈주의라든지 그 시원주의는 어떤 의학적 개념이나 생물학적 개념이라기보다는 문화적 개념이고 역사적 개념인 거죠. 그 두 번째는 그 우리나라 민족주의를 대체적으로 이제 근대의 산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저항적 민족주의로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것이 보편적이고 또 많은 서양학자들이나 국내학자들이 볼 때 뭐 시원주의나 뭐 순수 혈통이나 이런 거는 그냥 문화적 개념이나 역사적 개념으로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개념으로 그냥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좀 이게 이제 학문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죠. 뭐냐면 한국인들도 서구의 제국주의 그리고 일본의 제국주의 그리고 오랫동안 중국의 어떤 지배 그리고 중국이 우리를 자신들의 일부로 생각을 하고 조선을 속방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저항 이러한 부분이 이제 근대를 만나면서 그 민족 정신 그러니까 한국인 나는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에 대한 그런 깨달음 그런 자각을 일깨우게 됐고 그것은 제국주의 시대 때 많은 나라에서 민족주의가 태동하는 그러한 한 일환으로 우리나라도 그것은 예외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저항적 민족주의 그리고 근대의 산물 그러니까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제국주의뿐만이 아니라 뭐 일본 제국주의나 서구의 제국주의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오랫동안 간섭 이런 부분에 대한 자각 이런 부분에서 나타난 것 그러니까 근대의 산물이다. 저항적 민족주의다. 우리나라에 지금 서대문에 있는 독립문이 그것은 이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건데요. 그 독립문은 그 당시 새롭게 자유민주주의를 공부하게 되고 그랬던 사람들이 우리는 더 이상 중국의 속방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영운문이죠. 중국에서 사신이 오면 영접을 하러 나오고 우리가 속국임을 항상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그 영운문을 때려부시고요. 거기다 독립문을 세우게 된 것, 중국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열망, 그리고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열망, 이런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특수성으로 설명하는 거 있습니다. 이 세 나라는 유사한 특징이 있다. 상당히 배타적이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화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타 모든 주변에 있는 그 민족이라든지 인종들은 전부 오랑캐로 보는 거죠.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흉노, 흉악한 오랑캐, 서쪽에 있는 사람은 서용, 서쪽 오랑캐, 남쪽은 남만, 남쪽 오랑캐, 동쪽에 있는 건 동이, 동쪽 오랑캐, 우리를 보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동이라고. 자신들만 문화민족이고 중화사상이다 이러면서 배타적이다. 우리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뭐 이렇게 한 아주 배타적인 사회.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섬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몸을 많이 섞이거나 외침을 받거나 주권을 침탈당하거나 그럴 위험성으로부터 이제 안전하죠. 이런 상태. 그리고 우리나라는 고려시대까지 다민족, 다인종 국가였고 진취적이었다면 조선은 완전히 폐쇄적으로 그냥 무조건 중국한테는 충성을 다하고 뭐 속방이든 뭐든 이렇게 잘할 테니까 우리는 간섭하지도 섞이지도 말고 그냥 우리를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겠다. 그런 위주로 이제 조선 500년을 보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지역에 유사한 정체성 그리고 유사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끼리 살게 됐다는 겁니다. 나는 중국인이다. 나는 한국인이다. 나는 일본인이다. 이렇게 발달시켜 왔다. 이런 설명을 이제 특수성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A라는 지도자가 나와서 우리는 앞으로 세계화에 집중하고 자유주의 무역에 좀 더 집중합시다. 외국의 기업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들어와서 세금 잘 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우리도 해외 자동차도 팔 수 있고 또 그리고 상호 교류하고 또 외국에 있는 많은 노동자들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또 이민자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지도자와 한국 민족이요 일어나라.
뭉쳐라. 우리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제 지도자가 B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더 감동적입니까? 그것도 부족하면 한일전을 한번 친선 경기라도 해서 상암 경기장에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역전을 해서 이기면 막 만세를 부르고 서로 눈물을 흘리게 하는 B 지도자가 존경을 받습니까? A 지도자가 존경을 받습니까? B죠, B. 우리 북한은 아주 그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이 아주 심한 수령 민족주의를 발전시켰죠. 전형적인 아주 안 좋은 그 민족주의를 악용하는 측면이죠. 그런데 한국인들 정서에는 그것이 상당히 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A형 그리고 B형이 있었을 때 B형을 절대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좌파와 우파 모두 그 민족주의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특히 좌파 같은 경우는 인종, 성별 이런 거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 민족주의라든지 인종차별이라든지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북한에서는 상당 부분 그 민족주의를 강조합니다. 그럼 우파라는 데 있어서는 자유민주주의는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시민을 바탕으로 인권 그리고 개인의 주권 이런 것을 강조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우파도 역시 민족주의를 강조합니다. 그렇고 보면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나 공산주의 이런 거보다는 아주 민족주의에 잘 맞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서에 잘 맞는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긍정적으로 국민적 에너지를 쓸 때는 이제 좋게 나타나죠. 우리나라 산업화 같이. 그런데 그릇된 방향으로 끌 때는 좋지 않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지양해야 되는 거죠. 자유주의나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는 개인 아닙니까? 집단주의나 민족주의 이래서 우리끼리만 뭉치고 다른 쪽하고는 상당히 배타적으로 지내고 다른 인종은 차별하고 적대하고 이런 것은 사실 자유주의나 바람직한 형태가 아니죠. 나와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차별하고 배타적이고, 그것이 심지어는 같은 민족이라고 스스로 믿는 사람들 사회에서도 같은 지역이냐 아니냐, 같은 동네에 사느냐 안 나느냐, 심지어 나이까지 모조리 이렇게 서로 배타적으로 나눠서 막 서로 차별하고 서로 반목하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극복을 해야죠. 동남아 사람들을 보면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냐 막 묻고 그럽니다. 그런 건 상당히 신뢰죠. 백인 대하는 거 다르고 동남아 사람 대하는 거 다르고 흑인 대하는 거 다르고 이렇다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국민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과거 우리는 누구인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당군의 후손이다, 한 혈통이다. 이런 것은 이제 과거의 개념이고요. 이제 시민을 바탕으로 소중히 보호받아야 할 인권이 있는 거고 행복하게 살고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는 이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국민 정체성이 혈연이 아니라 시민성, 그러니까 시민 정체성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성숙해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젊은 세대들은 반일 감정도 훨씬 덜하고요. 혈연적인 정체성보다는 시민성의 바탕을 둔 자유민주주의의 바탕을 둔 그러한 그 국민 정체성, 한국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것이 더 강합니다. 그리고 타인종에 대한 반감 이런 것도 훨씬 덜합니다. 상당히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여기에서 덧붙인다면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지금 중국 전체주의 사회가 침투하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은 잘 가르쳐야 합니다. 인권교육 플러스 우리는 옆에 있는 중국 전체주의가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체제를 위협하고 그리고 침투하고 그들이 우리를 속방하려는 이러한 부분들은 경계를 하면서도요, 아주 성숙한 국민 정체성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